김민하 기자, 오늘 주제는요? 우주 개발의 정치학입니다. 미국의 첫 민간 유인 우주선인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이 귀환에 성공을 했는데 육지가 아닌 바다에 착륙하는 이른바 스플래시다운 방식으로 이제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대형 낙하산 4개로 수면 위에 내려앉은 캡슐 안에 2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있었는데 우주 정거장에서 이제 62일간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뉴스가 큰 화제가 돼서 좀 앞뒤를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우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처음도 아닌데요. 특히 주목받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스페이스X가 이런 걸 하는 게 화제인 것은 우주 개발이라는 영역에서 미국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 때문입니다. 이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에 성공한 이후에 미국은 이제 우주 개발 관련 예산을 꾸준히 축소를 해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1년에 미국의 우주 왕복선 스페이스 셔틀 애틀란티스가 공식적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주 왕복선 그 모양새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바로 그건데 이후에 이제 미국은 국제 우주 정거장 등 우주 궤도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이용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러시아와의 갈등이 커지는 국면이 되면서 이 기술적 자립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속도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하고 스페이스X가 등장을 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거죠. 민간 주도 방식이라고 하는 점? 그렇습니다. 민간이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전담한 우주선을 활용을 해서 우주 비행사가 궤도에 올라갔다가 돌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덕분에 이제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러시아의 신세를 질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과거의 우주비행 관련 프로그램에서 우주비행사 1인당 비용이 한 1억 7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3억 9천만 달러까지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 스페이스X의 방식대로 하면 한 5,500만 달러밖에 소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지난 2017년부터 나사가 러시아에 지불한 이 우주비행사 1인당 8천만 달러 비용을 지불했던 것보다도 적은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 스페이스X는 이제 다음번에는 뭘 도전하겠다는 거죠? 이 스페이스X가 갖고 있는 비전은 달은 물론 이제 화성에까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기술을 갖춰서 민간 우주 여행의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는 지금 귀환한 이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보수를 해서 4명의 우주 비행사를 다시 국제 우주 정거장에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주선을 재사용해서 대기권 재도입을 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증명한다, 이런 건데요. 그리고 내년에는 민간 우주 여행객 3명을 우주로 보내서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관광 사업에 첫 발을 내딛겠다, 이런 계획도 지금 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판 스페이스X도 가능하다면서요? 지난달 28일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이 돼서 고체 연료를 쓰는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는데 이 내용은 이제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는 연비가 떨어지지만 비용이 적게 들고 좀 안정성이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 발사에 실패한 나로 같은 발사체에 있어서는 액체 연료를 써야 되지만 하지만 이제 고도 500km에서 2000km까지의 저궤도 위성을 쏠아 올릴 때는 바로 이 고체 연료 로켓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개발이 좀 활발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청와대 설명대로면 이런 영역부터 이제 민간의 우주 개발 사업 참여를 독려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뭐 이것에 관련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고 갈 길도 아직은 좀 먼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의 대상이 되는 게 그냥 우주선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은 1979년에 박정희 정부 때 양국 정부 간에 체결된 내용인데요. 이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이때 들어갔는데 그때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미사일 개발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이 지침 개정도 비군사적 목적의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게 이제 전제가 돼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 800km가 지금 걸려 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유지된 이유도 군사용으로 좀 기술 개발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애매한 게 과연 군사적 목적이냐 아니냐, 경계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술의 특성상 앞서 이제 미국이 기술 자립의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도 우주 항복선이 이제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기술의 이제 군사적 의미가 또 있기 때문인 건데요. 김현종 2차장의 경우에 당시 사거리 관련 지침도 향후에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거리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저궤도 위성도 500km에서 2000km까지 고도가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800km면은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우주 발사체 개발에 이제 사거리 관련 지침이 이제 필요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이제 가능케 하는 그런 대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 때문인지 지난 2일에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의 경우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대결 흉심을 드러낸 것이다라면서 좀 비난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뭐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어쨌든 근데 미국이 계속 허용 안 하다가 이제 허용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받을 게 있어서 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하고 이게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김현종 2차장은 당시 설명에서 반대급부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안 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국 우선주의를 계속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조치를 순순히 내줬을 리는 없다. 이런 추정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죠. 오늘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이 고체연료 제한 해제가 미군 추가 감축을 위한 정지 작업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논설위원 칼럼을 지면에 싣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지금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이 주한미국 감축설이 미국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한미군 한미 미사일 방위비 분담금 그 역학관계는 다 연결이 좀 뗄래야 뗄 수는 없죠. 그런 상황이죠. 결론을 지켜봅시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